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김성일 기자의 블랙보드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교육, 복지 정책을 짚어볼 예정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시간 함께할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 건강 플러스에서 블랙보드 코너를 맡게 된 김성일입니다. 네, 아무래도 교육이나 복지 정책은 우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큰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 함께 할까요? 네, 제가 앞으로 이 유아라든지 아동, 청소년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뤄볼 건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그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 근로 정책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들을 좀 알아두시면 주어진 혜택을 챙기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18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정책들이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하반기부터 또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보건, 복지, 근로정책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나 사회 부분도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서 좀 복지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는 그 분야가 복지 정책인데요. 네. 현 정부는 그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높이겠다는 것을 국정 기조로 두고 출범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은 사람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소득 보장, 또 의료 보장, 돌봄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한 55%가량이 대북 외교 정책에 이어서 우리 복지 정책이 나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분야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 복지 정책이 든든하게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자, 먼저 달라지는 복지 정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먼저 많은 관심을 모았던 아동수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그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오는 9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생겼죠. 전국 198만 가구가 대상인데요.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될 예정인데 처음 지급되는 9월분은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서 9월 21일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9월부터 아동 수당이 지급이 될 텐데요. 이미 관련 안내문은 받아들 보셨을 텐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겠습니다. 다만 이 소득과 재산조사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지급 시기는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그 기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예외도 있는 만큼 기준도 좀 알아볼까요? 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여기서 소득 평가액은 총 소득에서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맞벌이 공제와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 원인 다자녀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더불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총 자산에서 일반 재산 기본 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소득 환산율 12.48%를 곱한 뒤에 12개월로 나눈 액수입니다. 정부는 소득 수준 하위 90% 이하 가구에 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 아이당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이건 무조건 10만 원씩인가요? 예외도 있습니다. 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는 일부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좀 줄여서 지급합니다. 감액 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 가구의 0.06% 정도로 추산됩니다. 사실 좀 설명이 어려운데 네네. 월 어느 정도 수입이어야 1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4인 가구 선정 기준을
으로 정해진 금액은 1,436만 원인데요. 이 7세와 3세 자녀와 부모가 사는 이 4인 가구의 예를 들면 소득 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라면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고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431만 원을 초과한 1,436만 원이다. 그 이하라면 아동수당은 5만 원으로 감액돼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소득이 아동수당을 받는 와중에 또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받습니까? 그 아동수당을 받던 도중에 소득이 많아져서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상황은 수급권 상실 사유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다가 이후에 복직해서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했다. 그렇다면 소득의 변동이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면서 지급이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소득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동수당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높아서 탈락했더라도 이후에 그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게 되면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신청하는 초반에 이 아동수당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 다시 신청하면 또 기준에 부합할 경우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다른 복지 정책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수당은 그 기초 생활보장 제도 관련 그 소득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다른 복지급여 등의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또 소득세 등과도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양육수당처럼 계좌로 받는 겁니까? 예. 그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좀 원칙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네. 신청 당시에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혹시라도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청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아동이 거주하는 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고 각각 접촉해서 전자서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부모 가정인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그런 가정인 경우에 네. 이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한 명의 그 둘 중 한 명의 전자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그 주민센터 2곳 중에서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가 있지만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새로 달라지는 복지 정책 부분부터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미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네, 주당 법정 근로시간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현행 68시간에서 이제 바뀌었죠.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가 없고요. 주당 근로 40시간에 더해서 휴일 근로를 포함한 연장 근로는 12시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이 일과 삶의 균형, 그 워라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근로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네. 근로자의 삶이 좀 여유로워지는 것 말고 또 어떤 장점이 더 있을까요?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개인의 균형 있는 삶을 만드는 것 외에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좀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당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아무래도 기업이 신규 채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깔린 건데요. 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13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정부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현대인들은 야근이 일상인 피로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이 환영할 만한 정책일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 비판을 또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녁이 있는 삶이 됐다. 이런 좀 반기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네. 저녁을 굶게 됐다. 이런 허탈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벌이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특히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특근 수당 같은 그런 기본급 외에 급여의 비중이 좀 큰 편인데 근무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근로시간 단축 물론 환영할 만한 정책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생기는 또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임금 감소에 대한 대책 역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주 52시간 근무 외에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집니까? 육아휴직 이용 부분에서 좀 개선도 있었는데요. 네. 기존에는 뭐 근로 시간이 1년을 넘어야 했지만 이제는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신청을 거부하면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하고요. 또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안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점은 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근무 기간이 짧든 길든 어떤 상황에서도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닌 아빠가 육아휴직을 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이 한 200만 원인데요. 이걸 받게 되는데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에게 주는 월급이 자녀마다 달랐습니다. 뭐 첫 3개월간 첫째는 150만 원, 둘째부터는 200만 원, 뭐 상한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첫째, 둘째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게 월 상한액 200만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로 한 걸음 더 한 발짝 나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 개선 외에 또 달라지는 부분이 더 있습니까? 네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이제 급여 지원이 통상 임금의 80%로 인상됐습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서 근로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에서 그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 이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통상 임금의 60%를 지원했지만 그 지원 수준이 그 통상 임금의 80%로 상향 조정된 거죠. 네. 육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 또 더불어서 줄어드는 임금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지원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래도 좀 부담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미성년 자녀의 그 안전한 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 지원 기간을 연장하게 되는데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 조사가 가능하게 돼서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양육비 같은 어떤 지원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육아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 육아 나눔터를 확대하겠다. 아,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서 육아를 그 품앗이하고 육아 물품이나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현재 전국 91개 지역에서 16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야간과 주말에도 연장 운영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영유아 관련 정책을 논할 때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자, 어린이집 관련된 정책도 많이 달라졌거나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집니까? 네, 일단 올해까지 뭐 신축이라든가 공동주택 그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약 41%가량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해소가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뭐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실 확충한다고 해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뭐 보육교사 처우 개선 같은 남은 숙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또 개선된 부분이 어떤 있을까요? 네, 그 돌보미 부분을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네.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됐습니다. 시간당 요금 인상에 따라서 종일제 이용료도 월 130만 원에서 156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소득 유형별 정부 지원 비율은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시간제 그 서비스 이용 한도는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네. 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용할 예정이신 분들 좀 미리미리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 돌봄이 관련해서도 어떤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 돌보미의 자격 얘기인데요. 아, 그 자격이 좀 강화됩니다. 이제 9월부터 강화가 되는데 그 아이 돌보미 결격 사유 중 그 아동 학대 부분이 확대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적용되면서 강화가 되는 건데요. 결격 사유 범죄가 확대되고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해 아동 학대 예방 및 확대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말부터 아동 학대 발생 학원에 대한 그 등록 말소 그리고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네, 뭐 보육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육아에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하반기에 달라지거나 새로 시작되는 정책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올해 가을부터 6개월에서 59개월 어린이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높은 예방 접종률 유지를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 접종 기록 확인 제도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예방 접종 확인 사업을 중학생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독감 예방접종 이 가격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까지 무료로 이제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올 겨울부터는 좀 건강하게 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밖에 또 학생들을 위한 정책 더 있을까요? 네네. 좀 더 짚어보면 올해는 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들이 지원받는 그런 학용품비라든가 부교재비 같은 그런 교육급여가 인상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지난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한 번 또 학용품비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 1,200원에서 6만 6천 원으로 중고교생 그 학용품비 그리고 부교재비 포함했을 때는 2017년 9만 5,300원에서 2018년 16만 2천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사실 이 밖에도 우리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관련 정책들이 네네. 더 있습니까? 그 24세 미만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임신, 출산기 상담을 비롯한 각종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 양육비가 17만 원에서 올해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양육비가 지원되는 자녀 연령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자녀 양육이 좀 위태로운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기간을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일 기자의 블랙보드에서는 오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근로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